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진핑은 서해 영유권 주자. 2.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몬스터 무기 출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양국은 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기술 동맹까지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난 2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들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양국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신형 원자로 및 SMR을 방산 협력으로 묶어 발표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과도 같은 기술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보유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두 국가가 힘을 합쳐 러시아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멈추겠다는 것이죠. 특히 장관급 회의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주최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인프라 퍼스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규모 이하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 원전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되어 온 기술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탄소 중립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민간 목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으니까요. 특히 외신들은 한국 경북 경주시 간포읍에 생길 해양용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5년간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27년까지 선박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원자로는 사실상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와 동일한데요. 현재도 운영 중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66메가와트급의 제너럴 일렉트릭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고 한국의 잠수함 건조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받고 있기에 사실상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제11조는 한국의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미 간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는데요. 즉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핵잠수함 원자로의 연료로 쓰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국내 민수용 원전 이용을 위한 것에 이어서 군사용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협정 13조에서 핵물질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군사용에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해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미국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근 동맹 복원을 통한 세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언급된 SMR 방산 협력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로이 출범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군사 안보 파트너 시민 AUKUS를 출범하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한미연례안보협의 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북한마저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또 대만 해협, 남중국해, 서해공정 등 막 나가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핵잠수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안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끌어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조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반등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한국 측에도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 오갔을 것이 유력하고 이에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핵잠수함 개발의 제약으로 여겨졌던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해소가 된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퇴역 후 원자로 처리 문제가 지난해 9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기술이 세계 최초로 미국 원전 당국에 의해 공식 승인되면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핵잠수함에서 사용된 해결료에는 퇴역 후에도 94.4%의 우라늄, 플루토늄 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자칫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원전 사용국은 사용 후 해결료를 습식 또는 건식을 거쳐 지하 500m 이하 최종 처분장에 직접 매설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1년 말 사용 후 해결료 누적량이 약 17,800톤으로 매년 75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운영 수명을 가정하면 30일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매설 부지 선정 문제도 따르게 되죠.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연구는 파이로로 93%의 우라늄을 회수하고 SFR을 통해 플루토늄 등을 소각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면서 소형 원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는 신기술인데요. 연구진에 의하면 파이로는 500에서 600도의 용융염 속에서 전기를 가해 사용 후 해결료에 포함된 핵물질을 분리, 93%까지 회수해 저장 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저장 공간을 지금보다 20분의 1로 줄이고 무엇보다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지만 우려가 있는 플루토늄을 빼낼 수 없는 과정이기에 NPT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항공모함용 원자로는 만들 수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원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어쩌면 모순적일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의미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핵무기라는 것이 사실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현시용 전략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의 바다에서는 오히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운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라크피 잠수함인 샤이엔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닌 12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했는데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도 그 위력이 20킬로톤 KT 이하의 전순핵과 맞먹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2030년대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가운데 1에서 3번 함은 연료전지 10AIP 추진체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 4에서 6번 함은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함은 아직 추진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미국과의 협의와 정부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실마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팩 훈련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며 정평이 나 있는 한국 잠수함은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5번째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한 기술로 수출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첨 기술을 전수해준 독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특별한 의미도 갖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며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AIP 운용 테스트에서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기 연속운전에 성공하였고 잠수함의 꽂히자 핵심 무기체계인 SLBM 역시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 HI서 은 도산안창호함에 대해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영역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다 나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된다면 가장 압박받는 국가는 단연 중국일 테고 그들의 서해 공정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까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자원 경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두 주자를 빼앗길 리 없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들어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각국의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이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로그는 리듬 가격을 보면서 미친 인세인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나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데믹 사태도 히토류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앓아누운 이들은 일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부 요인에 의해 히토류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국들이 계속해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함수호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의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 투지를 감행했습니다. 공해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적기구 ISA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과격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망간 단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망간 단계를 한국이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된 광물인 망간 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하여 있어 분해하는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의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히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망간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상을 포함해 피지, 통가 지역의 열수광상 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 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통가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 명확히 정해진 의반은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 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바위 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자족하며 거주할 수 있어야 외딴 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인이 있는 섬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솟아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새로 솟아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한 통가 해역의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이 일대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가 한국에 너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히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해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히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력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을 응원합니다.